노후 준비. 그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0%가 넘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시작이 인생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좋은 마무리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후라는 시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와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0년, 길게는 40년을 더 산다는데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한때 100세 시대라는 말이 뉴스에 나올 때만 해도 아, 우리도 오래 사는구나 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60대가 되어 보니 이 말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어진 노후는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 적정 생활비가 154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13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 싶으면서도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을 보면 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을 내는 지금, 앞으로의 세월은 어떨지 두려움마저 밀려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돈에 얽매이지 말고 즐기며 살아야 하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비 걱정을 하며 지내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버스비 아껴 걷다가 넘어져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요? 지금 60대는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주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20에서 30대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은 했지만 다시 일하려고 하면 나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막막하고 건강은 자신할 수 없으며 자식들은 여전히 손을 벌립니다. 이러다 보니 은퇴 후 마지막 인생 30년은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어떤 이는 자식 뒷바라지하다 정작 자신은 남은 것이 없어지고 어떤 이는 노후 자금을 2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합니다. 결국 70세, 80세가 되어 폐지를 줍거나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정리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고독사, 생활고,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연락하기 어려운 현실.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남은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잘 쓰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제 막 노후의 문을 두드린 여러분, 이 영상이 앞으로의 30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직을 앞둔 50대, 60대가 꼭 알아야 할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습관 5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좋은 관계가 결국 인생의 행복을 만든다고들 하죠. 특히 60대에 들어서면 오랜 세월 쌓아온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때때로 우리 지갑을 슬며시 털어가고 있다는 사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안 갈 수도 없고 봉투에 얼마 넣어야 하나? 요즘 물가도 올라서 적게 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래, 10만 원 넣자.
그런데 이런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엔 조카 돌잔치, 또 한 주 뒤엔 옛 동료의 모친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30만 원, 50만 원이 훌쩍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노후 자금에서 한 장, 두 장 돈이 사라집니다. 퇴직 전에는 이런 지출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해진 연금과 내가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 적립금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정말 되돌아올까? 사실 경조사비를 낼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집에 경사가 생기면 다시 돌려받겠지.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대 이후로는 큰 경사가 많지 않거든요. 자녀 결혼이 마지막 일 수도 있고 돌잔치도 이미 끝났을 테고요. 반대로 조의금, 장례식은 더 많아집니다. 친구들, 동기들 나이 들수록 안타까운 소식을 더 자주 듣게 되죠.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들어올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쓴 만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계속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출해왔던 건 아닐까요? 이제 좀 줄여야겠어요. 67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몰랐어요. 그냥 하던 대로 사람들 연락 오면 경조사비 보내고 부조금 들고 결혼식도 가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 넘게 나갔더라고요. 그게 몇 달간 계속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쓸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김 씨는 이후 자신이 참석하는 경조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 평생 서로 의지해온 친구들만 가기로 했어요. 멀리 있는 사촌이나 연락 끊긴 사람한테는 문자만 보내고요. 처음엔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소문나서 인간관계 다 끊기는 거 아닌가 걱정됐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남들도 덜 부르더라고요.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적게 주고 남들도 적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선순환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다음 주에 예전에 친했던 직장 동료의 아들 결혼식 초대장이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참석해서 10만 원을 낸다. 봉투만 보내고 마음만 전한다. 문자로 축하 인사만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겐 노후 자금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조사비 지출, 이렇게 줄여보세요. 너무 넓게 퍼져 있는 인간관계를 정리해보세요. 가까운 가족, 평생 친구, 정말 고마운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문자나 전화로 마음 전하기. 무조건 돈을 내야만 성의가 아닙니다. 진심 담긴 문자 한 통이 더 따뜻할 때도 많습니다. 축하해요. 직접 못 가서 아쉽지만 마음만 보낼게요. 나중에 내 자녀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를 치를 때 불필요한 사람까지 부르지 말고 정말 축하해줄 사람만 초대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게 주고 적게 받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을 정해보세요. 이 정도면 내 성의는 충분하다는 기준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켜보는 겁니다. 경조사비, 사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체면과 사람들 시선을 걱정합니다. 혹시 나만 안 내면 어쩌지?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 집에 왔었는데. 하지만 은퇴 이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면보다 내 노후의 안정입니다. 내가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게 더 자존심 지키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달 경조사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을 조금 아껴서 내 노후자금 통장에 넣었다면 어땠을지. 경조사비 꼭 필요한 곳에만. 이제부터는
우리 노후를 위해 현명한 거리두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성인 자녀 지원.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희생일까요?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피식 웃으면서도 속이 쓰린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은 큰 도둑,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주는 좀 도둑,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60대 퇴직하고 이제 좀 쉬면서 내 노후를 챙길 때가 됐는데 웬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녀 지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전세 보증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한데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자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급하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줘. 자식이 힘들다는데 손 내밀지 않을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선뜻 돕고도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줘버린 건 아닐까? 나중에 나 아프거나 힘들 때 얘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살 돈 아들에게 빌려줘도 될까? 얼마 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은 60대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남편과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고생 끝에 남은 건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8억 원에 팔고 아들과 딸에게 2억 원씩 나눠주고 본인은 3억 원짜리 빌라를 사고 남은 1억 원으로 노후를 대비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엄마, 빌라 사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세요. 남는 돈 저한테 빌려주시면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처음엔 괘씸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들은 돈을 운용할 수 있고 어머니는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서로 좋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줄까요? 혹시 돈을 다 써버리고 막상 필요할 땐 엄마, 나도 어렵다는 말만 듣게 되진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라를 사서 내 안정된 거처를 마련한다.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 일부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노후의 안정입니다. 친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으로 모아둔 1억 원을 아들이 창업한다기에 다 내주셨습니다. 초반에는 잘 되는 듯 했지만 결국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어머니를 피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서겠지요. 어머니는 돈도 잃고 아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눈물 흘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시더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 잃고 자식도 잃는다. 참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란 뭘까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돈을 주시나요? 나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 애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집 한 채라도 해줘야 부모 노릇 다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애들이 힘들다는데 내가 좀 굶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좋은 부모란 지금 당장 다 해주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나중에까지 부담 주지 않는 부모일까요?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카드값을 막아주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병원비 때문에 손 벌리지 않고 엄마는 괜찮아. 니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더 멋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식과 돈 문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돈 줄 때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순간 그냥 준다고 생각하세요.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남으면 나중에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식도 돕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내가 굶으면 돼지가 아니라 내가 든든해야 애들도 편하다는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자식에게도 독립심을 길러주세요. 집을 사주는 대신 너희 힘으로 해봐라고 격려해보세요. 부모 돈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어선 자식이 더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노후 자금은 목숨처럼 지키세요. 이 돈은 비상금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아름답지만 때때로 그 사랑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려면 먼저 내 노후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 지켜야 자식도 더 행복하다.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 자금을 꼭 붙들고 자식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시작해보세요. 우리의 황혼이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와 사기의 유혹입니다. 이는 노후 자금을 날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방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런 경험은요? 친구 모임 갔더니 누가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다고 자랑하더라.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기분이야. 퇴직하고 처음 맞이하는 노후.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 불안함.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버티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둘째, 욕심. 이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손해 아닌가? 노후 자금 좀 불려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 두 감정이 만나면 우리 눈앞에 어느 날 갑자기 달콤한 유혹이 등장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처예요. 이건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 순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 불려보려다 다 날렸습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정모 씨. 퇴직금 일부를 안전하게 굴려보자는 마음에 블록체인 투자라는 곳에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기가 막혔습니다. 매일 1.52%씩 배당금이 들어오더랍니다. 한 달에 60만 원 넘게 수익이 생기니까 이걸 계속하면 평생 생활비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갑자기 배당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보니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70대에서 80대였습니다. 정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도 어렵고 그걸 노리고 속였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퇴직 후 친구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요즘 비트코인 아냐? 내가 얼마 넣었는데 벌써 2배 됐어. 이 말을 듣고 김 씨도 덜컥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코인 가격이 폭락했고 그 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친구 관계도 멀어졌다는 겁니다. 투자하라고 권했던 친구가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괜히 그 말 듣고 했다는 생각에 친구 얼굴 보기도 싫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돈 잃고 자존심도 잃고 돈을 잃는 것도 아프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다니.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창피해서. 다들 조심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자책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속으로 끙끙 앓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합니다. 당신도 이런 말에 혹한 적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 적 없으신가요? 원금 보장됩니다. 한 달에 5%씩 고정 수익 나옵니다. 지금만 투자하면 특별 혜택 드려요. 다들 해서 대박 났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혹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60대 이상 노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저축, 목돈이 있으니까 표적이 됩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최신 투자 수단,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니 어려운 말 몇 마디면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관계에 약합니다. 친한 사람이 권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구, 지인이 말하면 그냥 믿어버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자랑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모임 가서 나 퇴직금 받았어. 요즘 여유 좀 생겼어. 이런 말하면 그때부터 표적이 됩니다. 돈 있어도 없는 척 하세요. 모르는 건 아예 하지 마세요. 코인, 블록체인, 주식, 펀드. 모르면 하지 마세요. 내 돈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곳에 두는 게 맞습니다. 친구 지인 말도 반드시 의심하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친구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곳에 두고 천천히 씁시다. 은행, 정부 보증 상품처럼 원금이 지켜지는 곳에 두고 차근차근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뭔가 투자 제안을 받으면 자녀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이거 어떠냐? 한마디만 해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60대는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방에 2배라는 말보다 한 달에 천천히 써도 불안하지 않은 돈이 더 소중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돈 좀 불려야 하는데, 다들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써도 모자라지 않으면 성공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 자금은 위험한 꿈이 아니라 안정된 현실을 위해 지켜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요양비 의료비입니다. 요양비 의료비, 미리 막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근육 만들기입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오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짧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강 수명, 그러니까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내 두 발로 걸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70대 초반입니다. 나머지 10년, 20년은 병원을 오가거나 약에 의지해 하루하루 버티는 삶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나갈 수가 없네. 허리가 펴지질 않아. 병원에만 다닌다. 요양병원에 계신다더라. 매달 요양비가 한 달에 300만 원 나온대. 이런 이야기가 남일 같다가도 문득 우리 자신에게도 언젠가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노후 자금을 잘 모아도 병원비와 요양비로 돈이 술술 빠져나가면 결국 끝은 뻔합니다. 한 달 요양병원비가 200에서 300만 원, 한 번 수술 받으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돈이 몇 달만 나가도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은 집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냥 살짝 미끄러진 거였는데 땅에 손 짚다가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깁스하고 3개월 치료받고 나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니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그때부터는 걷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무릎까지 아파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500만 원 넘게 나갔다고 합니다. 김어르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동 좀 열심히 할 걸. 허벅지에 힘만 있었어도 그날 안 넘어졌을 텐데. 이게 60대 이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장기 입원은 국가 지원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돈도 안 나가고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내 발로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최고의 노후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요즘 화제가 되는 단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테크란 근육 재테크의 합성어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을 키우는 것이 결국 병원비를 아끼고 요양비를 막아주는 최고의 재테크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50대부터 조금씩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넘으면 1년에 3%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조금만 넘어져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결국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70세 이영남 씨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긴 했지만 걷는 게 불편해지면서 외출도 어렵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니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됐고 한 달에 250만 원씩 요양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가족들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평소에 운동 좀 하시지 허벅지에 힘만 있었어도 그때 버텼을 텐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힘, 일어나게 해주는 힘, 바로 그 힘이 근육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테크보다 근테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육이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테크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천천히 걸어보세요.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니, 근력 운동이라니. 헬스장에서 덤벨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부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 잡고 일어났다 앉기, 벽에 손대고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아 발끝 들어 올리기, 이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불안하신가요? 국가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민체력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집 근처 체력인증센터에 가면 내 몸 상태를 측정해주고 내게 맞는 운동법도 알려줍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운동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느새 내 몸에 힘이 생깁니다. 무릎 아프던 것도 덜해지고 계단 오를 때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최고의 재테크였구나. 병원비 걱정 덜고 요양비 부담 없이 내 발로 걸어서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고 진짜 성공한 노후 아닐까요? 지금 내 근육에 투자하세요. 그게 바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집 앞 공원 한 바퀴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의 그 한 걸음이 10년,
20년 뒤에 내 병원비를 아끼고 내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5번째는 무분별한 영양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할까? 한 주먹씩 영양제를 먹는 나이 괜찮은 걸까?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오메가3 먹고 있는데 혈관이 뻥 뚫리는 느낌이야. 관절이 아프다니까 글루코사민이 좋대서 먹고 있어. 눈 침침해서 루테인 꼭 먹어야 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영양제 몇 개 사서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알이더니 어느새 손바닥 가득 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그렇게 매일 아침 식사 후 영양제 한 움큼 삼키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 이게 정말 내 몸에 도움되는 걸까? 영양제 꼭 필요한 걸까?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 인터넷 광고를 보면 온갖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됩니다. 혈관 건강, 관절 강화, 눈 건강, 장 건강, 뼈 튼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마저 듭니다. 정말 그럴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먹는 건 좋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정의원 노년기 내과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제를 계속 먹다 보면 몸이 자연적으로 뼈 건강을 유지하려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부족하면 스스로 보충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계속 공급하면 나태해집니다. 결국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양제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 밀크시슬 이렇게 기본만 챙겨도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처음엔 건강에 투자하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부담이 됩니다. 이거 한 달에 15만 원씩 쓰는데 꼭 먹어야 하나? 특히 연금 생활자에게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무섭습니다. 영양제가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제보다 식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는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자연식품에 이미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비싼 영양제를 사서 먹기보다는 하루 세 끼 식사를 좀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닭가슴살, 콩류와 같은 음식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필요하다면 멸치, 우유, 두부,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하면 됩니다. 비타민은 각종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오메가3는 고등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견과류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식품에서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과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식품으로 섭취한 영양소는 우리 몸이 더 잘 흡수합니다. 반면 영양제를 통해 한 번에 고농도로 섭취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과잉 섭취로 인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영양소 외에도 섬유질, 항산화물질 등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 균형 잡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영양제를 잔뜩 쌓아두는 것보다 오늘 저녁에 생선 한 마리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더 좋은 영양 공급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양제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먹자는 겁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면 칼슘, 비타민 D, 빈혈이 있다면 철분, 내 몸 상태를 보고 필요한 것만 섭취하면 됩니다. 하루 세 끼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나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생활이 빠듯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다 보니 노후 대비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고 건강은 나빠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곧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와서 뭘 준비해 늦었지.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됩니다. 노후 준비는 큰 돈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지출 점검만으로도 든든한 노후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절약 방법을 떠올려 볼까요? 식비와 수도광열비를 조금씩 줄이고 보험료와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점검해 새는 돈을 막아보세요.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처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은 필요하지 않다면 조금 늦춰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요양비가 가장 큰 지출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절약입니다. 하루 10분의 가벼운 운동, 꾸준한 채소 섭취,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야말로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우리는 출발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걸어나가는 그 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그 길 끝에 우리가 꿈꾸던 존엄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 보세요. 돈, 건강, 관계의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꾸어 황혼의 시간을 품격 있게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